우리 예전에 차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뭐 휠을 바꿔줘야 돼, 아니면 뭐 엔진 출력을 높여야 돼, 난리를 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차 성능이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무기가요, 무기 경쟁이 아니라 코드 경쟁이 된 겁니다. AI가 탑3면 우리 국방력도 탑3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글로벌 탑3? 안녕하세요. 탑티어 인사이더들의 시각으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엔 미국과 이란까지 직접 얽힌 전쟁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죠. AI가 무기와 작전, 그리고 전쟁 방식 자체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최승병 한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아니면 나토도 AI가 전략, 정보, 전투 판단 모든 거를 AI에 맡기고 있다, 바꾸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쟁에서는 수많은 이 드론과 위성들이 샅샅이 적진을 갖다가 감시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다 처리해갖고 그 목표를 선정하고서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죠. 자,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면은 그 스피드와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첫 24시간 동안에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약 1000군데의 목표를 때렸고요. 그리고 한 달 내에 거의 10,000군데의 목표를 때렸는데, 이것이 뭐 단순한 숫자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전쟁들과 비교해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속도로 반복적인 타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전쟁의 수행에 깊숙한 부분까지 AI가 파고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드론이라든가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찍으면은 그냥 그 사진을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요거는 지금 전차, 요거는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갖고 그 요점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통합적인 상황을 요약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그리고 계획을 짜주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이대로 실행하자라는 승인만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각 부대와 무기 체계들에게 전파가 돼서 즉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팔란티어가 만든 아까 얘기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운영한 시스템 중에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벤더요? 라벤더 시스템에서는 여러 드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촬영한 여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 명단 중에서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진 사람인지 실시간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80%, 90% 정도의 이 중요성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면은 즉시 제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하고 즉시 타격 명령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추가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이요, 과거에는 플랫폼 중심이었어요. 누가 더 큰 무기, 더 센 무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의사결정으로 전쟁의 승패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비속어 쓰겠습니다. 선박이죠, 선박. 그렇죠. 먼저 치는 건데 먼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얘 약점이 어디 있구나. 먼저 빡빡한 다음에 그래서 때려야지 결심하고 그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견, 선결, 선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의사결정. 이게 사실은 결심이 제일 힘들어요. 어느 전쟁에서든. 결심이 있는데 이 결심을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게 된다는 거죠. 뭐 알파고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군대 안에서는 참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AI가 그 참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코스 오브 액션이라고 얘기하는 방책. A 지점으로 가거나 B 지점으로 가거나 C 지점으로 가거나 하면서 그런 나름의 방책을 제시를 해주는데, 이 방책을 보통 막 하면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참모들이 와서.
며칠 동안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데이터는 사전에 미리 쌓아놨겠죠. 자 그것을 전시에 곧바로 그걸 꺼내가지고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심을 빨리 이루는 쪽에서 승리를 계속 누적해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작전은 승리하고 전술은 승리하고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이제는 결정 속도가 누가 빠른가가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후방에 전화를 해서 뭐 어디 여기를 폭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전화 돌릴 필요가 없이 네. 콘솔에서 우리 뭐 채팅하듯이 지금 1번 계획 실행 딱 그렇게 말로만 지시를 내려도 곧장 거기 연결된 준비된 모든 무기들에게 순식간에 명령이 전파돼서 그게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SF에서만 본 것 같은데 벌써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자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쓰는 GIS 아르타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 좌표를 때려줄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 어떤 거든 좋다. 누가 때릴 수 있는지 손 들어주세요. 그럼 먼저 손을 딱 듭니다. 그럼 거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분 이내에 교전이 돼요. 나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야 되는데 나를 빨리 데려줄 수 있는 차 와주세요. 우버죠, 그렇죠? 네. 그죠? 전장의 우버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전장의 우버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도 씁니다. 리코네선스 그 파일 컴플렉스 그러니까 화력 정찰 복합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기본 작동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폭 드론을 운용을 해서 전방에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방에 병력들이 사실상 거의 없고 양쪽으로 10km, 10km씩 해서 20km 지역이 사실은 이 드론들이 서로 이 어떤 그 목표들을 제거하는 무인지대가 돼버려요 전쟁.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화력 정찰 복합체를 북한도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그 정보 조작이나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 압박까지 한꺼번에 하는 예. 걸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예. 이 앞으로 전쟁은 총보다 먼저 코드가 움직인다. 이 AI가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자동차를 우리가 그냥 차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부릅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부르죠. 전기차 시대가 네, 되면서. 네, 네. 우리 예전에 차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뭐, 야, 휠을 바꿔줘야 돼. 아니면 뭐 엔진 출력을 높여야 돼. 난리를 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차 성능이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자,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무기가요. 무기 경쟁이 아니라 코드 경쟁이 된 겁니다. 이 새롭게 적용된 코드를 얼만큼 빨리 이 무기로 업데이트해 주냐에 따라서 전쟁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AI를 가지고 우리가 막 돌려서 이제 작전을 해요. 작전을 하는데 이 AI가 기존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배워왔던 학습해왔던 것이 이 전장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걸로 해서 돌아가는 AI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전쟁에 적용해놓고 나니까 요런 차이가 있고 개선점이 있네. 이걸 곧바로 적용해서 만약에 돌려버리면은요, 이제 AI 판단이 훨씬 더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뭐 최소 12시간 단위로 돌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전쟁의 수행도 더욱더 정교해지고 성과도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학습한 거를 빨리 업데이트 해주냐. 이게 무기 체계의 성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더에어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뭐 팔란티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AR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우리 자동차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이번 그냥 퍼블릭 와이파이 망해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시 언제든 이걸 교란하고자 하는 적들 방해 틈바구니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잘 설계가 돼 있고요. 적의 AI를 갖다가 항상 이 학습해놓은 패턴을 알고서 빨리 알아채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또 자꾸 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따라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럼 전쟁이 그러면 진짜 뭐 물 흐르듯이 그때그때 계속 AI가 맞습니다. 바꾸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새로운 전쟁의 모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 뉴스를 갖다가 쫓아가더라도 네. 뭐 하루 단위로 보통 이제 쭉 모니터링하면 됐었는데 지금 한창 작전할 때는 진짜 시간 단위로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쟁을 할 수 있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코드 경쟁이나 AI 발전 능력 경쟁이 될 텐데 보통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딱 하려는 상대 입장에서는 국방부를 때리지 말고
빅테크를 때리자.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 전장 클라우드 인프라를 때리는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 주요 데이터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굉장한 보안 수준으로 이것이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 한 군데를 갖다가 때리더라도 이게 다른 쪽에서 백업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무력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해저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광 케이블 끊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또 광 케이블 끊길 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우주에 스타링크 시스템 이걸 또 한 단계 군에서 업그레이드 해갖고 스타쉴드 시스템이라는 걸 또 만들어갖고 우주로 또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항상 물 흐르듯이 이런 AI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제가 뉴스로만 봤는데 네. AWS가 폭격을 받았다는 제가 맞습니다. 말을 봤거든요. 저게 실수였나 했더니 실수가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AWS에 있는 위치가 거기서도 중요한 지역 서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길 때린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갖다가 불법 계정들을 예. 다 정지시켜 버리니 갑자기 러시아가 작전이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런 면에서 백업 수단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국가 군대들은 그런 면에서 좀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 이제 이 말에 동의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군사력이요. 이제 단순히 무기 체계가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에 넘어서 자, 산업과 기술과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결합되냐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민간 기업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사례가 스타링크예요. 네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자,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는 전광석화처럼 키이우를 점령해서 정권을 교체를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눈부터 찔러야죠. 못 보게. 네네. 그러니까 지휘 통제망들 다 하고 심지어 위성 통신망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때 스타링크를 국가의 전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링크가 있으니까 서로 지휘 통제망도 연결되고 드론들 같은 것들 민간 드론 움직이려고 그러면 스타링크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수많게 들어오는 정보들도 자기가 판단이 안 되니까 AI로 돌려서 거기서 그 표적 정보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미 민간 기업은 특히 이런 AI라든가 뭐시면 우주 이런 기업들은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위원님, 일단 인간은 보고 쏠지 말지를 판단하잖아요. 네. 판단을 누르는데 AI는 딱 본 다음에 자기가 야 쏴야 된다 그러면 이미 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인간이 보고 이건 아닌데? 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은 오히려 AI가 확전을 부르는 거 아니냐. 요런 레포트도 있더라고. 이게 예. 속도의 역설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결정보다 속도가 빠른 거. 이거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 개입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겠죠.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우다 루프라는 걸 씁니다. 우다가 뭐냐면 Observe, Orient, Decide, Act. 이게 뭐냐면요. 전투기 조종사가 교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observe, 상황이 어떤지 쫙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기가 다가올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같이 나도 같이 붙는다. 아니면 피한다.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방향성을 이제 펼쳐놓는 거죠. 오리엔트. 그리고 거기서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decide 해서 결심한 다음에 그 결심한 걸 갖고 act, 교전을 하는 겁니다. 나의 우다가 있으면 적의 우다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이 우다가 빠른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그래서 결심 중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야, 내가 결심도 하기 전에 AI가 해가지고 쏴버리면 어떡해. 네네. 이게 저는 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는 게 이게 인간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야, 그 결심을 그 다음에 쏠지 안 쏠지를 사람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넣냐 안 넣냐. 네.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느 단계까지 넣어야 되냐? 전술적 수준에서 단계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 우리 핵미사일 예를 들어서 핵 버튼 누르는 것까지 AI에 맡긴다? 이러면 큰일 나지만 전쟁의 흐름과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AI에게 결정권을 주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속도는 충분히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인간이 AI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클로드가 미국 국방부하고 이 약간 설정 같은 걸 했는데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 AI가 자동적으로 살상을 하게 하는 거를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래갖고 막 성명도 발표하고 서로 싸웠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본 사례가 있죠. 미국 이란 전쟁 속에서 미국이 오조준을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이제 예, 폭탄에 예. 떨어졌죠. 저 이거 거의 이거는 AI에 맡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 표적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표적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AI에 너무 의존하고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도 클라우드의 그런 반응도 아마 요 사례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거에 관해서 국제법적 규정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UN 1위원회, 군축이 CD에서 보면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거 AI 규제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거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대부분의 뭐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뭔가 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권위주의 국가들 차원에서는 어떠냐면, 왜 우리가? 이거 효율적인데? 우리 그냥 이거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한쪽이 그렇게 룰과 이런 베이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요. 이거에 대항하는 쪽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 플러스 심지어는 우리의 생존의, 인류 전체 생존의 문제, 이거 거의 핵과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참사를 본 이후에 핵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만요. 만약에 AI에서도 비슷한 참상이 일어나고 나서야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위임을 해야 되는가. 슈카님도 업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네네. 뭐 말단 직원한테 뭐 전결권을 갖다가 왕창 주면은 사고 나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드론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무선 조종을 해서 적의 목표에 돌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전파 방해로 인해서 이 드론이 삐 그냥 떨어지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가 거의 목표에 다 왔고 제가 전차인 게 90% 이상 확실하면은 그냥 자폭해. 그냥 알아서 내가 통신이 끊어져도 충돌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마지막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고가 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사람이 아무리 그 위에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너무 속도 우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우리가 어떻게 적정한 선을 찾을 수 없을까.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AI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미 팔란티어에서 공급하는 그 아까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보면은 그걸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ethics 레이어가 있어갖고 과연 지금 내리는 명령이 승인된 명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전 규칙 그런 거에 위배되지는 않은지 얘가 한번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위배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경고를 때려주고 이런 식의 안전장치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게 작동할지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감시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1000곳을 때리면 사람 입장에서는 잘 때렸겠지? 뭐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AI가 순간적으로 자 따라락 하면서 여기입니다 하면 쫙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오폭이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고고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AI가 아주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양날의 칼 같은 것이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은근히 이 전쟁 상황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사고 한번 나면은 이거 그냥 이 시스템 프로젝트 중단해야 되고 이 완전히 끝나야 될 이런 상황일 텐데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도 실수에 한 번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AI 기술 발전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책이 되면서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또 많은 AI 기업들이 이 현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적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겨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더 빨라야지. 맞습니다. 아유, 1000곳 중에 한 곳 오퍼할 수도 있지. 지금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다 통제할 때는 오폭이 없었냐?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휴먼 에러도 AI 에러 못지않게 굉장히 크다. 다만 차이는 휴먼 에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AI가 오류를 발생시키면은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것이지 오히려 에러의 요 수준 정도 갖고는 AI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이 재래식 무기 기준 또는 이제 핵무기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압도적인 군사력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AI도 미국이 가장 앞서가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AI 쪽, 뭐 코딩 쪽 발전은 거의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AI 기술이 미국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도 예전처럼 압도적인 거에서는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이란 전쟁, 미국 이란 전쟁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수십억짜리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수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유사한 임무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저가의 무기 체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란제 그 샤이르에서 자폭 드론을 복제한 루카스라는 드론을 전쟁에 쓰는 거죠. 빅테크가 뭐 어떤 뭐 중립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한 국가의 자산이 되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예. 전략 자산이 됐고 결국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빅테크가 이런 것들을 발전할 수 있게 국가가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자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범의 선 혹은 뭐 이 개인 정보의 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얽매어 놓는 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상당히 이런 뭐 AI라든가 혹은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하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면은 네. 그 엔트로픽은 미 국방부와 이 자율 살상 문제 때문에 미 국방부와 협업이 이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구글이나 오픈 AI는 최근에 이용 약관에서 무기 및 감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네. 라면서 오히려 이 밀리터리 쪽으로 더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의 원래 모토 중에 하나가 Don't be evil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사악해지지 말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래 그 프로젝트 메이븐이 처음엔 구글이 맡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구글 임직원들이 우리 사악해지지 말자고 했는데 왜 국방 프로젝트 하냐 라고 해서 이게 팔란티어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글도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빅테크들이 AI에 정말 사운을 건 어마어마한 캐펙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친 버블이 아니냐, 이거 언제 투자 회수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죠. 국방 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AI가 작동해서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국방 쪽은 당장 이게 곧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국가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다들 깜짝 놀래갖고 마찬가지로 국방의 AI화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진짜 투자 회수를 못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더더욱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정통하신 여러 요즘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인재 이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 이동이요? 예. 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분야에서 여러 핵심 AI 인재들이 여러 지금 주요한 줄기들로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방테크 쪽이라는 겁니다. 이 팔란티어와 안두릴 같은 이런 신생 국방 기업들, AI를 잘 다루는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주를 겪으면서 이게 앞으로의 대세다. 이쪽으로 가야 돈이 된다. 그래서 투자 자금과 인재들이 이미 지금 쏠리고 있는 기색이 완연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가장 돈의 냄새를 잘 맡는 그쪽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국방 AI라는 것이 이제 정말 이런 세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이 산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AI 얘기도 해봤는데
이 전쟁의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근 전쟁을 얘기할 때 이 드론 얘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전쟁의 판도를 바뀌고 있는 이 드론,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드론이요 더 이상 어떤 보조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기본 화력이다 이제는. 애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저 어느 나라고 지금 인구 절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또 3D 기피 현상 때문에 병력들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제 2022년에 한 5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45만 미만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2040년대가 되면 우리는 35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병력 부족에 대해서 드론이 이걸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막상 현실은 아직까지는 어떠냐면 드론이 뭔가 사람을 대체해서 능력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 드론 하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인원이 3명이 필요해요. 항공기 조작자, 그다음에 센서 오퍼레이터, 미션 커맨더 이런 겁니다. 1대1만 돼도 사실은 별로 병력을 바꾸는 효과가 없는데 N대1인 것도 있어. 첨단은. 그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을 뭐 1대 N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이제 AI가 해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드론을 실제 그런 병력을 줄이거나 하는 효과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데 해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봐서 답이 나온 겁니다. 바로 자폭 드론이에요. 자폭 드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웨이. 그냥 아예 표적, 좌표만 줘놓고, 너 알아서 날아가. 던져놓는 드론이 있고요. 이게 샤헤드 136 같은 이런 자폭 드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게 특히 전쟁에서 활용되는 게 뭐냐면 FPV 드론, 그러니까 First Person View,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이거 뭐냐면 보통 레이싱 드론들, 드론 레이싱 할 때 하는 이 레이싱 드론들이 있는데 그 레이싱 드론에다가 포격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을 막 창 사이를 막 들어가고 막 심지어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해서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상상도 못하는 방향으로 기동을 해서 목표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야, 이 드론을 한번 폭탄처럼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험이 되기 시작해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제 양산을 하자. 처음에는 한 달에 10,000대 정도 생산을 우리가 엄청나게 생산하는 거다 그러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더니 2024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1년 생산한 게 100만 대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0만 대 이상을 쓴 거예요. 자, 2025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추정컨대 400에서 450만 대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대, 20,000대씩 쓰인 거예요. 거의 뭐 대포 폭약처럼 썼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탄약을 대체하는 무기가 된 거예요, 드론이. 자, 게다가 이 드론들이 뭐냐 하면 정밀하게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갖고 수백억짜리, 전체 하나 수백억이거든요. 이거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략 지금 우크라이나 교전사를 보니까, 최소 한 3개 정도의 자폭 드론이 치면은 전체 하나를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그래서 소위 비용 대 효과라는 측면이 또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드론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빈자의, 가난한 자의 정밀 타격 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결심을 바꾸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영국에서는 드론을 커피 2잔 값으로 드론을 막는 드래곤 파이어라는 것도 나왔다. 그래서 점점 가격은 낮아지고 점점 양은 많아지는, 싸고 양 많은 참 음식이 이래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트렌드죠. 이제 항상 뭐든지 이 양과 질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네.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 예상치 못한 부분에 일격을 먹었기 때문에 양이 지금 압도하는 시기가 됐는데 네. 지금 벌써 대드론 체계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좀 안 좋은 드론만 대량 생산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뭐 제밍 수단이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점점점 이 대드론 전술 그리고 적절한 무기 체계들도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제 발전이 되는 시기가 점점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코스트 다운이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점점 이런 무인화 전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제일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 면에서 각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AI 모듈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무인 전투 체계에 필요한 그런 제조 역량이 되는지가 지금 굉장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 참모총장께서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이제 드론은 뭐 기존 장병의 기본 무기가 될 것이다. 뭐 이것도 좀 코스트다운을 해야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항상 비전은 좋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지금 역량이 충분한 그 정도 소모할 수 있는 이 공급 능력이 되느냐부터 과연 그랬을 때 우리 지금의 여러 가지 제도적 체계가 그걸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교육용 드론 공급하는 것도 네네. 막상 현장 각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 단가가 낮아서 이거 맞추기 힘들다 이런 지금 원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인식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면에서 좀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식도 인식이고요. 그러니까 인식의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요. 왜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드론 군을 별도의 군종처럼 운용해서 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 FPV 드론 같은 것들을 조종하고 가고 하는 이 택티가 이런 거 자체가 이것도요. 그냥 단순히 뭐 조종사한테 너 이거 병사한테 너 이거 드론 가지고 좀 하면은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나름의 전문성과 훈련과 이게 엄청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무지성적으로 그냥 뭐 그냥 드론 다 조종하면 다 이거 갖고 싸울 수 있지? 이런 접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드론을 어떻게 전쟁에 사용할지 교리를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2018년 이때 보니까 제가 이제 모 특수부대를 가보니까 거기서 진짜 요따만한 드론을 그 부사관이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에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막 이 실내를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정찰하고 심지어 타격까지 하는 거를 다 해놨어요. 자, 문제 뭐냐면 이거 들고 가서 지휘관한테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하게 해주세요. 승인을 안 내려줘. 이게 우리가 능력이 없고 생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뭐 AI이고 드론이고 이런 네네. 기술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기업들이 계속 이쪽에 신경을 쓴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드론 병사도 전사도 양성을 하고 우리 드론 기술도 올려야 되고 AI 기술도 올려야 되는데 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투자를 한다면 우리 기업 방산 기업들도 그 새로운 먹거리가 확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방산업계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토를 내세운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팔란티어는 메인스트림으로 왔고 네네. 또 안두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틈타갖고 아예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기존의 방산업체들은 군에서 어떤 소요를 갖다가 제기하고 이런 스펙대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런 신생업체들은 우리가 전장 상황 파악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무기들을 내놓을 테니까 너네가 이거 시장에서 사가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미국도 그거에 적극 호응을 하면서 이 새로운 조달체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팍팍 샘솟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조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K방산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우리가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의 그걸 따라서 쫓아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런 새 시대에 맞는 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수준의 혁신성이 있는지 적응 능력이 있는지가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K방산 기업들 자체부터가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의 전환 그리고 이런 빠른 움직임에 편승하는 이런 노력을 진짜 단단히 해야지만 여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에 투자 비용은 많이 드는데 매출은 굉장히 늦게 잡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뭐 군이 사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뭔가 매출이 생겨야 되든지 이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국내에선 조달 못하죠. 우리도 실리콘밸리의 자본 이런 쪽에 타진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큰 자금들이 이런 미래를 갖다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입증하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술력 플러스 여기에 우리가 실전 성능을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네네. 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뭘 팔려고 하면은 한국군에서는 한번 써봤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레퍼런스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군에서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취적인 획득을 못 하고 있어갖고 그 부분에 있어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고 해요. 네네. 우리 군에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미리미리 투자를 하면서 사주고 하면은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내에서 국방 AI를 하는 나름 잘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시스템들 같은 것들을 많이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뭔가 사업해가지고 하면 되게 사업들이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따면은 이 회사는 손해 보는 구조예요. 맞아요. 왜죠? 네네. 왜냐하면 그 충분히 그 맨아워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됩니다. 아, 그럼 가격이, 예. 결국은 이 회사는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사나 봤더니 지금 민간의 다른 프로젝트, AI 관련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리고 국방 AI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려면 그냥 그러니까 좋아서 하신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요런 내가 이런 도전들을 해내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결국은 이 업체의 재미의 나라의 명운이 걸렸나? 그러니까 그 재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네. 제가 그걸 비하는 게 되려 그거 너무 감사하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 이거 나라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AI 무슨 뭐 육성을 하네 뭐 하네 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데 돈을 쓰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자꾸 뭐 이렇게 정책 성과 이거 보여주고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실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은 돌아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 드론이 이렇게 뭐 밀집해서 오던가 예. 뭐 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예. 아까 전에 연구 예, 얘기했잖아요. 레이저로 쏴서 그렇죠. 이 드론을 떨어뜨리겠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이게 또 나왔더라고. 주목을 딱 봤던데 예. 이런 레이저 뭐 HPM 이런 차세 방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기술은 지금 실제 수준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실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레이저가요. 우리 뭐 영화에서처럼 뭐 스타워즈 보면 삥 쏘면 삥 나가가지고 막 뻥 나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삠삠빰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어떠냐면요. 레이저는요 태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 뭐 시술하고 뭐하고 할 때 뭐 레이저로 뭐 이렇게 뭐 네네네. 태워가지고 없애잖아요. 예. 똑같이 태우는 겁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보통 출력 갖고는 못 잡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드론을 잡는 거를 태워서 잡는 건데 네. 태우는데 보통 한 2초, 3초 걸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해서 1초 정도 딱 하고 넘어가야 여러 개를 교전할 텐데 지금 이 천광 수준은 20kW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큰 컨테이너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고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동성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언빔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 있는데 네. 걔는 한 100kW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이란 전쟁에서 나름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시범적으로 포대 하나가 작년 12월에 설치가 됐는데 뭐 그 이후에 얼만큼 더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결국은 뭐냐면 아직은 어떤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출력 문제, 전력 공급, 그다음에 기상 영향,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속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쿨링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보조 전력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개발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 남들 어쨌거나 계속 돈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 오늘 약간 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예. 요번 봄에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러시아가 뭐 춘계 대공세를 한다 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봄에 좀 큰 게 있으려나 보다 예. 했는데 뭐 스타리가 뉴스를 보니까 뭐 예. 스타리가 끊기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별 힘을 못 썼다. 예, 맞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각하면은 병력 규모나 이런 게 압도적일 것 같은데 아직도 예. 못 밀고 있는 게 예. 뭐 이런 AI 기술의 발전 때문에 맞습니다. 영향을 좀 준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 돌파해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DMZ 있듯이 막 철조망 쳐져 있고 뭐 있고 이런 물리적 망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네. 벽이라고 하는 거는 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뚫어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땅굴 타서 밑으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쪽 지역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무인 장비들이 그쪽 지역을 감시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제거를 한다? 어떤 병력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거는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략은요, 이제 더 이상 돈바스 지역을 수복한다라기보다는 이쪽 더 이상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군인들도 더더욱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더 지능화된 군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전술이 어떤 작전이 먹힐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런 시도는 트라이얼은 점점 무인 로봇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은 뭘 하냐? 그 앞에 나가서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아 지금 적은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구나. 그걸 간파하고 더 창의적인 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전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이런 군대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말씀인즉슨 뭐 소프트웨어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 수준이라든지 뭐 AI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더 창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뭐 어떤 플러스 알파 이런 게 중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 기업들이 훨씬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도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게 될 걸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민간 기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 보면은 스타링크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 네네. 사실 이 정도로 전 지구를 둘러쌀 수 있을 만한 위성 네트워크를 깔 수 있는 이거는 웬만한 국가들은 못 하거든요. 네. 심지어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 자유동맹 쪽의 국가들은 스타링크 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미래가 지금 얘기되고 있고 스타링크도 그런 식으로 군용 목적으로 또 이제 구독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팔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죠. 클라우드 인프라도 전 세계까지는 커버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도의 군사작전용 보안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의 적국들 보면은 얼마나 사이버전 역량이 강합니까? 해킹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네. 그걸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안정적인 인프라 제공할 수 있는 역시 또 민간 기업에 상당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를 끼고 있지 않으면 그런 데랑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전쟁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노하우와 기술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 분명한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 항상 이런 혁신을 많이 필요하게 될 때 민간 기업에게 많이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민간 기업의 혁신 속도 국가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주요 방산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 기업들의 많은 참여도 유도할 수 있어야만 그 생태계, 국방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각 나라들마다요, 방산의 특징이라는 게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 같은 경우들은 어떤 회사 한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힘을 몰아줘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독보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걸 다 보고 있으면 어떠냐 하면 여기는 워낙 산업 능력 자체가 뛰어나니까 우리 군이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 하면 업체들이 와서 알아서 경쟁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었어요.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아예 능력이 없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기업들, 재벌들을 잘 이렇게 이제 당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해서 꼬셔서 이거 하면 우리가 이거 사업 줄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 방산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아예 없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뭐 중화공업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70년대 자주국방하고 방산을 한 게 중화공업 육성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좀 똑같은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게요. 미국은 이미 빅테크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야 우리 이거 필요한다고 던지면은 자 이제 그 회사들이 와. 근데 심지어는 이제 이 회사들이 콧대가 높아져서 아 우리 이제 국방 안 해. 이런 회사들도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사실은 지금 똑같아. 우리 방산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랑 비슷하단 말이죠. 소위 자주국방 시작할 때랑 빅테크 충분한 거 없고 세계 3위라고 그러는데 야 뭐 1, 2위 이만큼 가 있고 3위, 3, 4, 5위 막 밑에 이만큼 있는데 이게 무슨 3위야?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굉장히 우리 전반적인 수요를 잘 만들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이 지금 안 보여요. 뭐 AI를 뭐 한다, 뭐 정부를 한다 얘기를 하지만 이 기획이 정말 제대로 된 게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국방부터 좀 시작이 됐을 때 좀 우리도 뭔가 다시 효과가 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빅테크를 키워줘야 된다. 근데 그럼 빅테크의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무기 체계 자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어떠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이게 되냐. 이거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플랫폼인데 글로벌 플랫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얘기한 아까 뭐 스타링크 같은 어떤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그 국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글로벌 전체에 리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세 번째는 이 회사 자체가 자기만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다양한 이것들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들을 물론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그런 빅테크가 한국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아주 못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타트업이 좀 강한 나라에 속해서 이번에도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잘해왔으니까 뭔가 굉장히 시가총액을 키워가면서 누군가는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닷컴이 한참 성장을 하던 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사실 그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투자를 어떻게 보면 잘하고 나름 그때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수요와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조금 갑갑한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잘 된 기업들 거로 다 가져가고 이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뭔가 우리 색깔, 우리 거를 가져서 연결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 국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드론봇 전사 뭐 50만 명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말 이 줄어드는 이런 사실 우리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행정 업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줄이고 내 임무만 저거 해도 굉장히 많은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뭐 AI 꼭 무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들을 사실 이 국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설계가 지금부터 굉장히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꼭 비관할 상황만은 아니에요. 뭐 그런 방산 스타트업들 뭐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외국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괄목상대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AI 기술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 지금 AI 전략들 많이들 논의하고 계시지만 국방 AI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 AI가 이 시장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방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그동안 군사협력을 긴밀하게 하면서 굉장히 기요할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석유를 공급해 주듯이 이 방위 산업은 그 시장 규모를 넘어서서의 어마어마한 국가 생존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산업을 만들어간다,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탑3면 우리 국방력도 탑3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글로벌 탑3? 지금은 좀 많이 못 미치지만은 물론 뭐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탑3에 가기는 힘들겠지만은 AI가 결국에 그만큼 오프셋을 해줘서 뭐 탑3까지는 아니어도 한 탑5 정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전쟁은 화력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흐름이 과연 산업과 투자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그리고 최승병 한양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